자,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 자료가 세 가지죠? 자료가 세 가지고, 그죠? 뭐 단계별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표가 있잖아, 표. 그죠?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는요. 단계별 분석하고 이 표는 같은 거라고. 표를 글로 적어 놓은 거야. 단계별 분석은. 그 다음 하나는 저번에 민법 시간에 똑같이 나눠드는 용어 정리 있죠? 민소법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용어 정리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을 건데, 그거 다 원본 제 거예요, 제 거. 그게. 원본이 다 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 고시계 그 있을 때, 고시계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할 때, 그때 뭐 기획위원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때 어릴 때 막 이게 쳐놓은 거예요. 어릴 때 쳐놓은 건데, 그래서 용어 정리는 나중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게 소송의 절차별로 쭉 용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용어는 오늘 강의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저번에 민법 만드는 분들은 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민법 올라가 있으니까 그 들어보면 대충 1시간 정도만 들어보면 진행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민법은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실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체적인 위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법률행위였죠. 그래서 법률행위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할 거는 민사소송법이잖아요. 맞죠? 그럼 뭐예요? 그럼 절차법이죠. 이 절차에 관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법이에요. 그렇죠? 절차법 공부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에. 무조건 어렵죠. 왜? 날 때부터 소송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 여러분 착하시죠? 도덕적이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리고 갚아줬죠? 안 갚아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 다음 만원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 드물어요. 10만 원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뭐 거액을 빌린 적이 없어. 빌려주지도 않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래. 그럼 이거 돌일이야 이거 사람 이거.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제가 그러잖아. 이 민법이 훨씬 쉽다니까요. 민법 공부했을 때 처음에 못 알아듣는 사람 드물어요. 특히 여러분보다 제가 엄마, 아빠, 아줌마, 아저씨들이 훨씬 잘한다 그랬지? 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민소법은 누구나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소송 해본 사람이요. 나쁘게 말하면 돈 안 갚아준 사람이 제일 잘해요. 피고대본 사람은 뭐 자기 알죠. 답변서도 써보고 뭐 별짓 다 해봤으니까 자기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절차법을 해야 되고, 그럼 절차법을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백지야, 백지. 여러분은 절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부터 가르칠래요? 오늘 할 거예요. 그 절차부터 가르쳐야죠. 간접적이나마 절차가 어떤지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소재기가 뭔지 모르는데 소재기 그 책에 있는 거 읽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저번에 민법 제가 강의할 때 우리 민법 뭐 조문 막 찾아보라 그랬는데 사실 조문에 다 있었지. 조문에 있는 거 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교과서나 수험서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민사소송법 교재가 뭐 교과서든 수험서든지 간에 뭐 풀이한 걸까요? 사실은. 그 조문 풀이한 거예요. 그럼 민소법은 절차법이니까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 아니거든. 이건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절차법이잖아. 말 그대로 절차를 쭉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민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럼 그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조문이 어디 붙어 있는지 쭉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게 전제예요. 맞죠? 그 다음,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숲 가르칠 거예요. 나무는요. 그 나중에 이제 진짜 공부해야죠. 열심히. 그럼 시험은 숲에서 나올 거예요? 나무에서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무에서 나오지. 숲에서 왜 나와?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차법은 숲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걸 전제하고 나서 있죠.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읽혀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숨만 익히면 나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무슨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많이 안 어려우면 다 고생 안 하고 다 고득점하게.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민서도 우리 25문제밖에 안 치잖아요. 저는 민서법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50문제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시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외부인 뽑는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법원 서기보 시험이잖아요. 맞죠? 법원 995. 법원 서기보 시험. 참 그래 설명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조교도 있고 막 있다 그랬잖아요. 애들하고. 첫째 조교는 이쁘니까 시간이 뭐 토요일 날에 뭐 일정이 있긴 하던데 요즘 그 법원 감사하고 있거든. 감사 시즌이거든. 그래서 감사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긴 하더만. 나머지 법은 다음 주에 바로 감사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어쨌든 이게 서기보 시험.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외부인 뽑는 시험이. 그 법원 행시가 있죠. 법원 행시.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무슨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민사정법 가르치고 있죠. 아, 그럼 별 상관없어요. 왜? 법원 행시는 2차 과목이야. 민사정법이. 법회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원 행시는 기출문제를 안 가르쳐 주나요? 미치겠네. 맞죠? 우리는 1차 시험인데. 맞죠? 객관식 치는 시험인데. 법원 행시는 무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그럼 문제가 안 맞잖아요. 그걸 왜 가르쳐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 나왔다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가르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백전무패죠. 손잡이 보여보면 승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 다음 또 외국인 뽑는 시험 뭐 있어요? 법무사 시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법무사 시험.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죄송한데 우리 민소법은 상관없어요. 왜? 이것도 2차 시험이거든. 그래서 법무사 시험 민소법을 왜 안 가르쳐주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왜 안 다루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질문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때려버리고 싶죠? 마음속으로 때려버리고 싶겠지. 제가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내부인 시험이 있어요. 내부인 시험이. 그게 지금은 능력 검정 시험인데 이름이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사보 승진이라고 그랬어요. 주사보 승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 게 있는데 사무관 승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 승진. 여러분 합격하시면 한 17년 6개월, 한 18년 후에 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줌마 아저씨 때가 쳐야 돼요. 아줌마 아저씨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무관 승진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폐지됐어요. 내부적으로. 예, 이번 연도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법원행정처에서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 희망자에 한해서 치는 걸로 돼 있어요. 희망자에 한해서 치는 걸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 법원 직원인데 시험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지. 제가 보고 아무도 안 칠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예, 내 생각 아무도 안 칠 것 같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시험이. 근데 여기서 민소법이 있거든요. 객관식으로 몇 문제일 것 같아요? 50문제 50문제. 여기서 50문제 여기서.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맨날 이거 50문제 풀이한다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거든. 제 입장에서는 풀이는 해야 되잖아 강사니까. 그 다음 여기서 50문제 중에 있죠. 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20문제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왜? 다 실무야. 법원 실무제 이런 거 찾아봐야 돼. 나도 내가 실무를 안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그 다음 물어보면 또 잘 모르면 또 저도 전화할 거 아니겠어요? 더 몰라 물어보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더 모른다니까 나보다. 법원 직원이 더 모른다니까요. 법원 직원이. 실무제요 몇 면 이렇게 나는 근거를 달아야 되잖아요. 실무제요 몇 면이라고 근거 달 수 있으면 법원 직원이 아니고 강사를 하고 있겠지. 더 모른다니까. 제일 골 때리는 시험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있죠. 우리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 서기보에서. 근데 어쨌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해방됐다. 나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해방이야. 풀이 안 해도 되잖아. 시험이 없는데. 자, 그 다음 사무관 승진은 객관식. 이건 1차 시험이 있고 또 2차 시험이 있어요. 사무관 승진. 고시다 고시. 그 1차는 뭐예요? 객관식이고 2차는요. 주관식 쓰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나중에 합격하시면 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6급으로 퇴직해야 돼요. 관으로 퇴직하는 게 낫죠? 예전 같으면 등기소장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급 달아야지 무슨 이렇게 기관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최소한. 자, 그래서 이거 사무관 승진은 이게 1차에서 민사법을 40문제로 치거든.
그러면 민법 20문제, 민소법 몇 10문제? 20문제 이렇게 했죠. 20문제밖에 안 되겠네. 이건 뭐 껌이지 뭐. 이건 뭐 풀이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다음 이것보다 이게 좀 더 쉬워요. 오히려. 왜냐면 이거 2차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강의할 때는 어느 부분도 강의했겠어요? 문제풀이 해줄 때. 이것도 해주고. 근데 여기 중에 다는 예전에는 뭐 다 해주고 했는데 다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 거 어차피 안 나오는 게 있거든. 제가 아까 50문제 중에 한 20문제 내가 못 푼다 그랬잖아. 문제를 보니까. 이상한 문제 많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다음 진짜 내가 20문제 못 푸는 건 아니겠지. 나도 강의 경력이 9년인데.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 웬만한 건 다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한두 문제 빼고는 뭐 다 풀죠. 실무 문제들도. 답이 뻔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뽑아서 막 강의했는데 그 다음 이 중에는요. 괜찮은 문제 뽑아가지고 뭐예요? 다시 다 강의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이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서기부하고. 됐죠? 그럼 제 객관식 기출문제집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이거 문제 있겠죠? 이건 당연히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여기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요.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재작년판까지는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넣어놨었거든, 제가. 진짜로 다 넣어놨어, 진짜로. 실무 문제들도 다 넣어놨는데 푸는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 거야. 못 풀겠다는 거지. 왜? 안 넣을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판부터는 기존 판에서 너무 실무적인 거 있죠? 제가 강의를 한 10년 해보니까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빼버렸어요, 그냥. 빼버리고 나올 만한 것들만 집어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그런 것들 꼭 봐줘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 가끔씩 여기는 이제 없어지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에서 산뜻한 문제가 있어. 기존에 없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100% 서기만 나온다. 그 다음 연도에 나오든지, 그 다음에 다다음 연도에 나오든지. 자, 그 다음. 이제 민소법 객관식으로 치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변시. 근데 변시라고 하니까 변리사 분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옛날 변호사 시험 없을 때 변리사 시험을 변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변시라가 갑자기 이름이 바뀐 거예요, 변호사 시험으로. 그래서 변호사 시험으로 불러라, 변리사 시험 불러라 그러는데 뭐 변시 2개 있어요. 자, 근데 이 변호사 시험에 여기가 민사법이 객관식으로 70문제를 치는데 여기서 민사법이니까 민법을 치고요. 민사소송법을 치고 상법을 치거든요. 민소법 한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 한 17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있죠? 우리 시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요즘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대신 이거는 오지선다고 우리 시험 뭐예요? 사지선다예요. 그 다음 왜 이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변호사 시험이 원래는 뭐였죠? 예전에는 사법시험이었잖아요. 맞죠? 그 교수가 그 교수 아닙니까? 뭐 갑자기 로스쿨 교수가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민소법 교수들이 사법시험에서는 1차 과목이 아니고 2차 과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차를 내래요. 변호사 시험에. 그럼 1회 때 무슨 문제 많이 났을까요? 여러분이 대학 교수야. 나 걔까지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긴 내야 돼. 어떻게 내야 될까? 좀 있네, 법원 시험. 실제로 있죠? 법원 행정처 해가지고 법무부 통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받아갔어요. 그분들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사지선다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지선다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를 봤지. 어떻게? 여기서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변호사 시험 처음에 특강만 해줬거든요. 다 나왔어. 그럼. 거의 내 100% 맞췄다 생각한다. 변호사 시험. 거의 100% 맞췄다 생각해. 거의. 근데 요즘은 여기도 좀 발전을 하겠죠. 교수들이. 거의 시행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7회, 이제 8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도 발전하겠죠. 그래 보니까 반대가 돼가지고 여기가 문제를 선도해. 반대로 오히려. 예전에 따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 봐줘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변호사 시험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신 판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나올지. 민소법은. 왜? 변시는 1월달 치거든요. 1월 첫째 주에 쳐요. 우리는요. 2월 말이나 3월 첫째 주에 친단 말이죠. 그럼 뭘 먼저 치는 거예요? 변시를 치는 거죠. 그게 변시 보면 돼요. 그게 변시 문제 보면 그 전년도 있죠. 최신 판례 낸 게 있거든. 100% 거기 나오거든. 서기부 시험에.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문제 똑같잖아 이거.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부할 게 여기하고 그 다음 여기는 제가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서기보 기출은 당연히 다 봐야죠. 기출문제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 년치 봐야 되죠? 서기보죠. 5년치, 한 10년치 봐야 됩니다. 최소한. 객관식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5년치는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10년치까지 풀어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풀어보라고 했어요? 법원행정처 그 시험 정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뽑아보라니까. 뽑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나서 풀어보라니까요. 몇 개 맞추는지. 생각보다 다 맞추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뻔히 배운 건데도 나중에 공부해보면 뻔히 배운 건데도 생각보다 다 맞추기는 힘들 거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공부를. 자, 그 다음 여기서 무슨 서기법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민소법 하잖아요. 맞죠? 절차법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이게. 그래서 한번 174조 한번 펴볼래요? 법령집 있잖아. 민소법입니다. 민소법 뒤에 있어요. 로마자 2번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에이, 그 중간에 좀 넘겨야지. 그쪽 아니다. 조금 앞으로 더 가. 있죠? 민소법. 민소법 1조는 몇 페이지 있어요?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돼요? 222? 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거의 이 뒤에 거만 볼 거야. 앞에 거는 민법이잖아. 그 민법 파트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174조 한번 펴봐요. 114조. 직권송달의 원칙이거든. 직권송달의 원칙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먼저 175조 가보세요. 거기 보면 법원 사무관 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송달 담당 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하면 4급, 5급, 6급, 7급까지를 말하거든. 법원 사무관 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자, 그럼 4급이 뭐고 5급이 뭐고 6급이 뭐고 7급이 뭔지 알아야 될 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직급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전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바로 하면 9급은 뭐라 불러요? 다 아시잖아요. 서기보 이렇게 보죠. 8급은 뭐라 부르죠? 보짤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7급은 뭐라 불러요? 주사보라 부르죠. 그 다음 6급 뭐라 불러요? 보짤 때. 5급 뭐라 불러요? 관자가 붙어있죠. 사무관.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섭섭하잖아. 나는 왜 관에 안 붙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법원 사무관 되면 5, 6, 7까지면 이 하는 일 거의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맞죠? 그 실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건 9급인데도 뭐 실무관이라 불러준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관 아니야. 5급이 넘어야 돼. 원래는요. 이제 실무관에 불러주는 거야, 그냥. 그죠? 실무에서. 그렇죠? 일반 행정부는 뭐라 부르죠? 9급으로 들어가면. 주무관이라고 불러요, 주무관. 요즘 관자 붙여주는데, 아니야. 자, 얘기하면. 그죠? 자, 그 다음, 4급은 뭐라 부르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 다음, 3급은 뭐라 불러요? 부의사관이라고 부르죠. 2급은 뭐라 불러요? 이사관. 1급 뭐라 불러요? 관리관 이렇게 불러요. 혹시 일반 행정직 들어가서 9급인데 1급이 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없을 겁니다, 거의. 아마 신화입니다, 되면. 예, TV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5급 행정고시 봐도 거의 불가능해요. 인사적재 심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2, 3급에서 끝나요. 근데 1급까지 가려면 그 정치적인 거는 그 정치 잘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능한 시험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법원 행정고시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죄송한데. 그 10명 뽑는 시험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그 우리 법원 공무원 연수원장 아니면 저기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1급이에요. 1급. 그렇죠? 그러면 1급이 뭐예요, 지금? 관리관이죠. 9급 출신이에요. 9급 출신. 실제로 가보면 9급 서기보 선배인데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가보면은. 왜?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해요? 일단 법원행 시험 너무 적게 뽑고 그 다음에는 7급이 없잖아요, 시험이. 뽑는 시험이 없잖아요. 거의 다 여기 출신이더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아까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하면 뭐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지금 175조를 펴가지고 송달 담당 기관이라고 적어놔요. 175조
법원 사무관 등이잖아요. 민소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송달 담당 기관이라고 적어 놓으라니까. 175조 옆에다가. 송달 담당 기관. 일단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미가 있죠. 그다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외우세요. 뭐 들어가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시험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올라갈 거고 자동 승진될 거고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게 보통 들어가면 17년 6개월 한 18년 정도 되면 요거 사무관 승진 시험 칠 기회를 준단 말이죠. 여기서 1년에 필요한 사무관이 한 70명 정도 돼요. 7, 80명 되는데 일단 10명 빼면, 왜 10명은 그 법원 행시잖아요. 법원 행시. 빼면 한 70명 정도 될 건데 여기서 어떻게 뽑느냐. 4배수를 뽑아요. 4배수를. 그럼 4, 7, 28이죠. 280명을 뽑아. 그럼 이 중에서 경쟁을 시켜. 그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요? 70명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70명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210명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그런 상태다. 그 다음 제가 강의를 갔다가 이게 2008년에 원래 정확히 말하면 법원직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8년에 뭐 했냐면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사무관 승진. 그때 12명이었어. 수강생이. 12명이 전부 계장님이야. 6급들. 그리고 행정법원, 그 다음에 중앙지법, 그 다음에 가정법원 뭐 다 많았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막 이제 아줌마 아저씨지 사실은 뭐 법원 직원은 아줌마 아저씨잖아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연락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사무관 돼 있는 분도 있고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하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죠. 이분들이 보통 뭐 면접관이거든. 이분들이 면접 봐요. 뭐 누가 면접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면접 안 해주나요? 뭐 질문하던데 그 내년에 하면 제가 면접할 거예요. 누구 모시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섭외를 다 했어요. 이분들 모시고 올 거예요. 면접했던 사람들.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뭐 의미가 있어. 강사들 해주는 게. 면접관이 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지. 자기가 면접 물어봤는데 실제로 하는 거 절차도 다 알고 해가지고 계장님들 모시고 왜? 그래도 현직에 계시는데 좀 있으면 퇴임한대. 상관없대요. 예, 상관없대. 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뭐 설마 자기를 쫓겨나겠냐고 자기가 그런 거 했다고. 좀 있으면 퇴직인데 정년 퇴직할 거란 말이야 전부 다. 그래서 면접 경험을 살려가지고 한 3명 정도 해서 계장님을 모시고 면접 진행하려고. 난 그게 보면 그게 제일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맞죠? 그럼 이제 수험가에 조금 파란을 일으키겠지? 면접관이 진행된 면접은 없었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이번에 설명할 때 그냥 계장님 모시고 올까? 저번에 밤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도 술 먹고 있는데 맥주가 아니고 뭐 막걸리 하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과장님 전화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사실은 나이는 많으신데 다 제 제자잖아. 그렇잖아요, 맞죠? 저보다 뭐 10살, 20살 많으신데 다 제자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일 나이 많은 수강 선생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법무사 강의할 때 있었는데 67세요. 근데 법무사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때. 저 2차 강사였으니까 1차 합격한 상태였어요. 해가지고 그 예전에 주 LG 이사 전직 정년 퇴임하고 LG에서 그래 할 일이 없대. 내가 상담을 했거든요.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법무사 했대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똑똑하신 분인 거지.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르치면 좋은 게 뭐냐면 옛날 분들이잖아요. 약간 선생에 대한 걸 확실해요. 막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60세한테 인사 받아봤어요? 좀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좀 안 그러셔도 된다고. 네,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제발 좀. 제발. 음료수도 주고 하고 막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네.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뭐 인터넷에서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분들은 그런 거 우리하고는 얘기 좀 젊은 분들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편한 면이 있지. 근데 강의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 한 가보시면 지금 단계별 분석이라고 돼 있지? 그 단계별 분석 보시면 무슨 강사 소개 이렇게 적어놨죠? 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단계별 분석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거 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별 분석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 표 있는 거 있죠? 그 민소법 개관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민사소송 절차 개관해가지고 이 한 장짜리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든 글로 보든 상관없는데 이걸 풀이한 게 뭐예요? 지금 이 글이에요. 단계별 분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죠? 이걸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민소법은 이게 다라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이해하고 여기 관련된 조문은요. 할 거는요.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별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25문제 중에 10대 문제 여기서 다 나와요. 하는 거는. 그 나머지 문제들은요. 나머지 문제. 한 25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는 산뜻한 게 있어. 기존에 없던 거. 그거 틀려도 돼. 두세 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88점이죠, 뭐. 88점도 훌륭한 점수예요. 합격 점수라니까요. 민소법은요. 무조건. 그죠? 100점 받을 거예요. 이번에 문자 와가지고 100점 있었어요. 제 수강생인데, 이번에. 민소법 100점. 여자인데. 작년에 민법, 민소법 같이 진행했는데, 그 수강생이에요. 쌤, 저 100점 받았어요. 축하한다. 근데 너무한 거 아니까, 내려보니. 100점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 한 개 틀려줘야지, 인간적으로. 100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100점은. 근데 뭐 한두 개는 많고. 저는 사실 맨날 합격생들 만나 놀리는 게 민소법 저한테 들었는데 내가 뭐 80 몇 점, 이건 뭐 너무 수두룩 하거든. 너무 수두룩 빽빽이야. 그래서 뭐 80점 보면 잘 받아도 내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맨날 놀려요. 그게 점수도 아닌데 나한테 막 얘기한다고, 자랑한다고 내가. 근데 사실은 처음 해보면 어려운데 어느 정도 틀만 잡히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이 민법을 끊어내야 돼요. 쳐낼 게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그게 필요하다 그러잖아, 내가. 진짜로. 근데 민소는 처음에만 진입장벽이 높아 그렇지, 조금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과목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고득점 과목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민소법은 죄송한데 강사 선택도 상당히 중요해요. 보면은 뭐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안 그렇다니까? 내가 왜 여기 그 1등 찾겠어? 와가지고. 아, 진짜 제가 1등이에요. 저 온라인 다 합치면 제가 사람이 제일 많다니까요. 수강생이. 제가. 근데 들어보면 자기들 점수 잘 나오니까 들을 거 아니겠어요. 수강생인데. 학원가는 냉호합니다. 학원가는 냉호하다고요. 우리 무슨 뭐 대학교 같이 뭐 그냥 억지로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들으면 뭐 그만해, 이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 다음 80 몇 점 그냥 보장해 준다. 그 다음 그 전제가 이거다, 이거.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전제를 하나 죠.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친구 사이인데. 이 빌려주는 게 우리 저번 주인데 뭐였죠? 소비대차였잖아요. 맞죠? 소비대차 몇 조 있었죠? 그 민법 598조 펴보시면, 민법 펴봐. 아, 왜 그래? 저번 주에 했는데.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그렇죠? 뭐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금전은 소비물이잖아, 소비물. 그렇죠? 소비대차 있죠? 598조. 그렇죠?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대여금 채권을 갖는 거잖아요. 채권이 뭐라 그랬죠? 저번 주에. 물건하고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면 채권이고,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행을 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급부. 그러면, 갑이 을한테 변제기가 되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분류 방법이 다르지만, 대여금 청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배권이니, 청권이니, 형성권이니,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고,
물권이니 채권이니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채권은 이렇게 청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이란 말을 쓰나요? 청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채권이란 말을 많이 써요. 민법에서는. 보통 보면. 근데 우리 민소법은 이 말을 사랑해요. 청구권. 청구권. 이 분류 방법이 다른데 청구권이라는 말을 훨씬 월등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대여금 청구권을 갖는 거죠. 이걸 잘난 척하면 독일어로 안스푸르라 그러거든. 청구권.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을은 갑한테 1억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을한테 1억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래요? 안 갚아주면. 가서 때립니까?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죠. 그게 실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열한 거리 보셨죠? 예전에 그 조인성 나오는 그 영화 본 적 없어요? 비열한 거리. 그 조인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돈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채무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누워요, 막. 진짜로. 그게 원래는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너무 하잖아, 맞죠? 사회질서 위반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받아주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민사소송 절차예요. 이게 다름 아니고. 그 다음 아까 조인선 얘기했는데 조인선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받아내겠다는 걸 뭐라 그래요?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자력구제. 자력구제 허용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권리 중에 뭐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뭐 있어요? 점유권 있어요. 점유권. 혹시 그 민법 209조 한번 펴봐요. 그 자력구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민법은 19세기 이하민법은 19세기 이하민법은 이하가 아니라 이후의 민법은 점유권 빼고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빼고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럼 법원에 소송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213조 한번 배워봐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권이잖아요. 민법에. 214조는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청권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 갖고 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213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갖죠, 맞죠? 근데 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갑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인성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면접시험 문제인데 204조 가보세요. 204조. 우리 민법. 민법이다. 지금 계속 민법하고 있다. 민법 204조. 그게 점유보청권이거든요. 204조 1항 읽어보니까 침탈이란 말이 나와 있지. 209조 봐봐. 209조. 자력구제. 거기도 침탈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어떻게 다르죠? 우리 면접시험 문제예요. 3차 면접시험. 이거 어떻게 달라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달라요? 204조는요. 법원에 소송해야 돼요. 209조 빼고 다 소송해야 돼. 209조 빼고는. 209조는요. 빼뜨는 거야 자기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빼뜨는 거야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같은 침탈이지만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204조 점유보호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송해야 돼요. 그럼 204조 보니까 1년이죠. 1년. 1년 안에 소송해야 돼요. 그 출소기간이거든 그거. 소를 제기된 기간으로 봐요. 204조에서 1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그렇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이거? 응? 왜 대답을 못하냐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전부 다. 그 1년을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소송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소송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력그 아니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계속 물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물권도 이렇게 소송을 해야 돼. 물권도. 대세효가 있는 물권도. 세상 못되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도. 이게 뭐예요 지금? 채권이죠? 뭐 도덕소송이죠. 그렇죠? 자, 그때 갑을 뭐라 그래? 원래 민법에서는 대주라 그러지. 을을 뭐라 그래? 차주라 그런단 말이야. 598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하에서는. 자, 근데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면 갑을 뭐라 불러요? 원고라고 부르는 거죠. 을을 뭐라 그래요? 이 피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법원에 갔어요. 맞죠? 접수계로 갔어. 가가지고 말로 있죠. 제가 말로 저 소송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접수계 직원이 흥 웃겠죠. 그렇잖아요. 맞죠? 왜? 소장으로 제출해야 되거든. 서면주의다. 서면주의. 그게 민소법 가보세요. 몇 조입니까? 248조다.
민사소송법. 조문 한번 펴봐. 저한테 이거 민소법 3회 다 들으면 민소법 웬만한 점은 다 볼 거야. 그 다음 제가 민법도 보다가 민소도 보다가 이렇게 되죠. 원래 연결됩니다. 계속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따로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민법을 잘하고 민소를 못할 수는 있는데 민소를 잘하는데 민법 못할 수는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 왜? 전제라 그러잖아요. 제가 전제. 그렇죠? 어느 정도 민법을 알아야지 민소법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는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민소는 잘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그건 어려우면 민법이. 이번 시험 같이 민법이 어려웠으면 작년에도 민법 어려웠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 248조가 이제 그 바로 위에 제목이 뭐예요? 제1심의 소송 절차거든. 우리 민소법 1조 한번 펴봐. 1조. 1조 뭐죠? 그 민사소송 이상이야. 1조 1항에 보면 공정이라고 적혀있지? 그 공정이 공평, 적정의 줄임말이거든요. 공평, 적정. 그 다음 뭐 있어요? 신소, 경제 이런 걸 추구하자고 막 적어놨어요. 맞죠? 여러분이 변호사예요. 클라이언트 갑이 와가지고 제가 소송하고 싶은데 여러분 변호사 A인데 A가 갑한테 우리 민소법 1조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관심 없어요. 갑이 관심 없어요. 갑은 돈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민소법 몇 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248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248조 아니에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시간적으로는. 1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 객관식이 1조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248조 보면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거죠. 그럼 248조 읽어보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죠. 248조 읽어보니까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해서 소장의 복사본인 부본이 을한테 송달되면 소송이 계속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소송 제기한다 그러지 잘못된 표현이야. 소를 제기하는 거야. 248조 잘 읽어보면. 그렇죠? 선생님, 법원 판례를 읽어보니까 대법원 판례 소송 제기한다 돼 있던데 예, 대법관들 혼나야죠. 용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실무에서는 섞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소를 제기한다, 소송 제기한다 같은 거로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원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강의하면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2차. 2차는 잘 적어야 되니까. 표현도 정확하게 되니까. 교수들 그런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장을. 그렇죠? 소장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오늘 소장 쓰는 연습부터 해야 돼. 어떻게 쓸지. 그 다음 뭘 안다고 전제하고. 민법 598조 안다고 전제하고. 왜? 민법 598조에 있는 사실을 적어야 되니까 여기 나중에 소장에다가. 근데 이거 유일하게 공부하는 데가 언제 했어요? 이게 사법연수원. 사시학교 가면 사법연수원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도 가르치죠? 로스쿨. 근데 로스쿨도 막 학교마다 너무 달라 수준이 이게 처참한별이에요. 이게. 학교마다 이게. 그렇죠? 그럼 또 어디서 가르쳐요? 죄송한데 학원. 변호사 시험 학원. 기록형이에요, 기록형. 그렇죠? 그 다음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예전부터 가르쳤던 법무사 시험. 법무사는 민소법이 100점인데 30점이 민사사건 서류 작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2차 시험으로 소송 자료를 이만큼 주고 한 몇십 점 줘요. 소장 적어버려요. 읽어보고 적어야 돼요, 자기가. 소장. 학원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잖아. 또 객관식 칠 거잖아. 그럼 대충 소장만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민사소송 규칙 한 편, 규칙. 502조 다음에 있어요. 민소법 502조 다음에 민사소송 규칙이 있을 거야. 규칙 62조 가보세요. 법 말고. 조문 펴요. 조문해. 봐. 귀찮아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법 공부할 때 조문 찾는 거 귀찮아하지. 합격에서 계속 멀어져. 무조건. 이건 진리다, 진리. 법 공부할 때는. 귀찮아도 무조건 봐야 돼. 귀찮아도. 그렇죠? 나중에 조문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실제로. 뭐 실제로 뭐 난무하잖아.
무슨 두 문자 단위 뭐 이런 거 막 하긴 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근데 진짜 수험 선배를 얘기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조문이다. 조문을 잘 외워야 돼.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규칙 62조를 보면 소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죠? 거기 읽으면 소장에 뭐 기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규칙에 보시면.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소장 쓸 수 있어요? 그 생략적 법조인이지. 그걸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왔잖아요. 그게 지금 프린트 가보시면 3페이지지. 3페이지 있어요? 그 소장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맞죠? 접수인, 우리가 손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이 도장 찍어줄 거예요. 접수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건 번호,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갑이 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배당 순위 번호, 이것도 상관없어요. 법원에서 해줄 거예요. 담당, 이것도 법원에 해줄 거예요. 맞죠? 당연히. 그 다음 사건명. 자, 이와 관련해서 249조 한번 펴봐요. 249조. 민소법. 민사소송법. 249조를 보면 제목이 뭐예요? 소장의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거든. 그게 필수로 기재를 해야 돼요. 1항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당사자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법정 대리인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청구 취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청구 원인 있죠. 이 네 가지 외우세요.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에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 다음 이걸 구체적한 게 방금 규칙 62조예요. 어떻게 적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당사자는 적어야 되겠죠? 뭐라고? 갑, 을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청구 취지를 적겠죠? 그 다음 뭐예요? 청구 원인을 이렇게 적어야 해요.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뭐야? 갑이 18세면 어떡할래? 엄마 아빠가 대신 소송해줘야 되잖아요. 그 법정 대리인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것도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니다. 거기 소송 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40 없어요. 왜?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다. 당사자 본인 소송이 원칙이야. 꼭 변호사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100을 잡았을 때 변호사 소송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쓰는 소송. 변호사 강제주의 아니기 때문에 2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70 몇 프로가 당사자 본인 소송이에요. 그럼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맨날 추구하는 거. 변호사 강제주의. 공약사항입니다. 회장으로 출마하면 변호사 강제주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법원 직원이에요. 무조건 바랍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돌아버려요. 실제로. 왜? 법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법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법적으로 설득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고요. 이거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제발 좀 강제주의 하길 바라죠. 근데 누구는 안 바라요. 국민은 바라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도. 여론조사 해보세요. 별로 바라지 않지. 변호사 쓰면 강제주의 되면 비싼데 왜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죠? 예전에 시험 나왔겠죠? 언제? 십몇 년 전에. 요즘은 249조 물어보는 거 나오지도 않는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외우세요. 네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다. 그러면 다시 3페이지 가보시면 사건명 적혀 있는데 사건명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저 4개 빼고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신 원고는 반드시 적어야지. 필수 기재사항인데 갑이죠. 맞죠? 누구예요? 접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제 전화번호라고요. 제 전화번호 모르면 전 제 수강생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폰이 아닙니다. 진짜 제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죠? 새벽에 좀 그러지 말아요. 그렇죠? 나도 자자. 그렇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메일 주소 제 겁니다. 엉클 춘이죠? 제 닉네임이 춘씨 아저씨거든요. 춘씨 아저씨. 옛날에 그 과외를 많이 했는데 그때 지금 과외던 애가 그때 중학교 그때 2학년짜리 그 애가 남자인데 그 애가 저한테 이걸 지어줬어요. 춘씨 아저씨라고.
지금 그 애가 지금 38인가 9인가 그 정도 됐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기억에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춘씨 아저씨라고 엉클춘 됐죠? 그래서 뭐 이메일 돼 있는데 그냥 뭐 이메일 잘 열어보죠. 여러분 이메일 열어보세요. 나도 별로 안 열어보거든. 그렇죠? 자 근데 제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 카페가 있다. 그렇죠?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거기 등록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 다음 지금 저번에 막 계속 요청이 있어가지고 mp3 파일을 올려놨어요. 민소법 조문에 돼가지고 공짜거든 공짜. 근데 그게 언제 2011년도가 강인 거야. 그러면 그게 국법이거든 국법. 근데 바뀐 게 몇 개 많이 없어 사실은 조문 자체가. 확 바뀐 거는 2002년도에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집에 갈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나중에 그 부산 사투리 마스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투리 마스터할 수 있어요. 사투리. 나중에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푼 게 뭐라 그랬어요? 강의 10분 정도 듣다 끊어버렸다고 댓글에 보니까 제 강의 10분 듣다가 사투리 써서 열받아가지고 사투리 잘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서울 살아보니까 사투리 싫어하는 사람 많아. 실제로 진짜로. 제 사투리 안 썼으면 아마 제가 150% 더 왔을 거예요. 수강생이. 진짜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스피치 학원도 다니려고 그러다가 내가 참았는데 진짜. 표준으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내가. 제 딸도 그래요. 딸애는 서울에잖아요. 서울에 태어났으니까. 아빠 사투리 좀 그만 써라고 맨날 그래요. 아빠 서울말 못해? 맨날 저보고 막. 서울말 어떻게 쓰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막 이러면서 뭐 자기가 했는데 나한테 이걸 없애라는데 억양을 없애고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제 와이프도 서울 사람인데 근데 왜 제 와이프가 서울 사람인데 왜 나하고 이렇게 결혼했지?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이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 익숙한 거야 자기는. 나는 근데 사실도 자기도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투리 진짜 심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70%밖에 못 알아들었대요 자기는 무슨 말하는 건지. 30%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대. 근데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들으시죠? 됐습니다 알아들으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이 있고 그 다음 을이 있는데 이 을의 주소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 을 주소지가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인데 이게 신림구동이거든. 그렇죠?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토지 관할입니다. 관악구면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을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있죠? 그 옆에다가 민소법 2조 콤마 3조라고 적어놔. 2조 콤마 3조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민소법 2조 3조 한번 찾아봐. 2조가 뭐예요? 그 재판적이거든. 피고 주소지주의라고 그래요. 피고 주소지주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을이 자연인이면 3조거든요. 3조. 3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소송한다면 관할권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피고 주소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을 바꿔가지고 갑은 서울 살고 을은 부산 살아요. 그럼 어느 법원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산에 가는 게 원칙이에요. 부산에 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갑은 채권자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진짜 채권자인지는 심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관할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피고한테. 이걸 어려운 말로 보통재판적이라 그러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또 중간에 표가 있죠? 소송 목적 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민소법 26조 가보세요. 26조. 민사소송법. 26조가 소송 목적 값이야. 그 의미가 나와 있어. 민소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 실무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소가라 그래. 소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공부할 때는 소가였는데 소가였거든. 소가. 읽을 때는 소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소송 목적 값으로 2002년도에 바뀌었어요. 7월 1일 날. 그렇죠? 2002년도를 우리 전면 개정의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표현하거든. 학자들은. 왜? 그때 한문을 한글로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맞아요? 사망이 맞아요? 법률 용어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게 맞아요. 웃기죠? 233조를 보시면 민소법에 1항에 보면 2, 3, 3조 죽은 거에 사망이에요.
죽은 게 우리는 법률 용어잖아요. 233조요. 제가 공부할 때 사망이었다니까요.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 우리 민소법에서 다투는 걸 뭐라는 줄 압니까? 부인이라고 그래, 부인. 다투는 거. 150조 2항 펴봐. 다투는 거예요, 부인이라 돼 있어요. 150조 2항 펴보시면 민사소송법에서. 다투는 거로 돼 있죠. 모르는 것은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지 않나요? 제가 공부할 때는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모르는 것은 부지잖아요, 부지. 한자로. 그렇죠? 그걸 전부 전면 한글화 시켜놨다고요. 그래서 이순책에 보면 한글, 전면 한글 개정의 선봉장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지, 한글화를, 민소법이. 그래서 읽어보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대충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해놨는데 거짓말이죠. 모르죠, 읽어봐도. 솔직하게 그냥 풀어놓은 데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이제 속가라는 게 있고요. 속가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소송하고 있어요, 지금? 1억. 속가 1억이에요. 1억. 그 다음 그 표에 보시면 3페이지 돌아가면 인지라고 나와 있잖아. 소송 목적값 오른쪽에 보면 바로. 맞죠? 그럼 인지는 뭐예요, 이게?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공짜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공짜로 이용하면 안 되죠. 인지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보통 보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있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다 있는데 보통 보면 이 속가에 곱하기 0.5% 정도 돼요. 그럼 1억이죠. 곱하기 0.5%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50만 원 나온다. 40몇만 원인데 한 약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올라갈수록 좀 더 내려가는데 인지가 차감되는데 그럼 10억짜리면 어떻게 돼요? 0.5% 곱하면 500만 원이죠. 인지대가. 100억이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죠. 약. 맞죠? 물론 차감되지만 약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1000억짜리 소송하면 알아서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법원장이 뽀뽀해 주겠죠 와가지고. 왜? 그 인지에서 우리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법원 실무 가보시면 이 인지가 얼마인지 되게 민감하다. 법원에서는. 계산 잘해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근데 인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우리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외부 시험에 왜 나와? 우리 외부인 법률 시험인데. 왜 나오냐고 그런 게. 법원 사무관 승진이나 주사부 같은 거 예전에 있었지. 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그 실무 문제라 그러잖아. 그게 실무 문제. 그런 거 다 뺐다니까. 내가 안 나온다 이건 절대. 서기 보시면 어떻게 물어봐 그래. 들어가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사무관 승진 강의할 때 편한 게 있어요. 그런 거 강의할 때 저한테 누가 뒤에 손들어서 김 선생님 안 해도 된다고. 나보고. 계장님들. 나보다 더 잘할 거잖아. 인지 때 물어보니까 대충 얼마에 바로바로 계산하던데 자기들. 그걸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법원 안에서. 자 다시. 그럼 인지는 그런 거다. 인지는. 그럼 인지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수수료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청구취지란 걸 써야 되는 거죠. 청구취지. 그렇죠? 청구취지가 뭡니까? 청구취지가 뭐예요? 혹시 우리 민소법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거든. 하나는 저같이 대학원 가가지고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받아가지고 민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민소법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석사, 박사를 보통 박사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걸 더 알아주잖아요. 그 외국이 보통 보면 법은 어디죠? 독일에 독일, 미국이 아니고 보통 보면. 그럼 독일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은 민소법을 딴 사람들은 청구취지란 말보다는 이 말을 더 좋아하거든. 신청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제가 잘난 척 하면 이걸 안추라크라고 그래요. 신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예요. 뭐로 번역했죠? 청구취지로. 그걸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역적으로. 그럼 신청이 뭐냐는 질문으로 가게 되잖아. 청구취지가 원래 신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구취지에서 드러나는 당사자의 의사를 어려운 말로 신청이라고 얘기하거든. 뭐 바라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저 그림에서 뭐 바라요? 지금 갑은 을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돈 갚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 갚아라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겠죠? 그럼 청구 인용 판결을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청구 인용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1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연 5%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연 5% 줄 거 주고. 민법 가보세요. 379조. 그 이자이나 이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이율은 몇 프로라고요? 연 5%입니다. 5%예요. 그렇죠? 혹시 상법 적용되면 이율 아세요? 상법은 6%다, 6%. 그렇죠? 우리는 민법 적용되면 5%인데. 자, 연 5%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완전일까지 연 15% 비율인데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그래. 연 15%. 소송 촉진되는 특례법. 그 청구 원인에 적혀 있어. 좀 이따 보면.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갑자기 민법상 이율이 5%였다가 왜 소장 부본을 을이 송달받은 날부터 15%로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을한테 빨리 응수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율이. 왜? 을은 지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을은 지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법상으로 몇 프로인데? 5%인데 부분 송달을 받고 나서는요 15%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러분이 이러면 급하잖아요. 빨리 응수해서 다퉈야죠.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 그 다음 이게 원래는 20%였어요. 15%가 아니고. 근데 3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왜? 20%는 캐피탈보다 비싼 거야. 이게 이율이. 그래서 안 되겠다. 15%로 깐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 15% 찍어봅니다.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소송등의 특례법 이율 20%가 아니고 15%로 바뀌었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자, 그 다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돈을 지급하라 줄 거 주세요. 지급하라 줄 거죠. 지급하라는 명령하는 거지. 이걸 어려운 말로 이행의소라 그래. 지급하라 옆에다가 이행의소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귀찮게 뭐 이거 이율 이런 거 빼면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 지금. 이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행해소죠. 이행해소. 그렇죠? 그러면 무슨 판결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청구 인용을 바라는 거예요. 인용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문이 어떻게 날까요? 주문. 나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 판결 주문.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갑의 청구를 인용한다.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이에요. 주문. 그게 나와요. 그게 대응하는 게 이게 청구 취지고, 그렇죠? 그 다음 2호를 가보시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와 있지. 2호는 민소법 98조 적어놔요. 98조. 2호. 2호 옆에다 98조 적어주고 민소법 98조 찾아봐. 그게 소송 비용에 대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은 자기가 이기는 판결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을. 그럼 을이 소송 비용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거 적어놨는데 불구한 거예요. 소송 비용 피고 부담으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 3호 읽어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가집행할 수 할 때 가의 동그라미하고 이때 가짜는 무슨 가짜죠? 가짜란 말입니까? 임시 가짜야. 법에서 쓰면. 이건 우리 상식인데 자, 갑이 을한테 갑 청구 인용이 나왔어요. 삼심제잖아. 삼심제. 그렇죠? 그럼 을이 뭐 하겠어요? 항소랑을 합니다. 항소. 근데 을의 항소가 기각되죠? 그럼 을은 상고를 할 수 있어요. 상고가 또 기각됐잖아요.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만 갑이 을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확정 판결이 아니야. 을이 항소했어. 을이 항소. 그럼 미확정 판결이거든요.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가집행이에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은 집행을 말합니다. 1심의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집행. 그래서 민소법 213조 펴봐요. 그게 가집행 선고거든. 그렇죠? 그거 적어놓는데 불구한 거예요.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213조 1항에 보면
상당한 이유란 말이 있죠? 상당한 이유란 말이 있잖아, 맞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상당한 이유가 없거든. 그죠?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청구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갑 청구 인용이 나왔어요. 을이 항소해도 뭐예요? 미확정이죠, 항소하면. 근데 갑이 뭐 할 수 있어? 가집행할 수 있거든. 그럼 1억을 빼들었죠? 이렇게. 빼들었어요, 맞죠? 근데 을의 항소가 인용되면서 1심 판결 취소된 거예요. 그럼 가집행이 근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갑은 1억 원을 부당이득 하고 있는 거거든. 갑은 을한테 다시 뭐예요? 돌려줘야 돼요. 그게 215조거든. 좀 이따 나중에 보면. 가징물 반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금전지급 청구는 원상 회복이 이렇게 용이하잖아. 이런 거 갖다 그냥 다시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 소송했어요. 내 토지 왜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놨냐? 건물 철거 소송에서 갑이 청구 인용이 나왔거든. 을이 항소를 했어. 갑이 가집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건물을 뜯어야 되잖아요. 을의 항소가 인용되고 1심 판결 취소됐어요. 그럼 건물 다시 짓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게 상당한 이유예요. 원상 회복이 용이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집행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상 회복이 용이할 때 가집행 붙일 수 있어. 그 다음, 가집행을 왜 이렇게 붙여주느냐? 이유는요, 여러분이 을이면 어차피 1심 판결만으로 집행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피고 을이면 어디에 집중할까요? 1심에 집중하게 되죠. 어차피 1심에서 패소하면 바로 가집행인데.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1심부터?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지급 청구 같은 건 대표적으로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실무적으로 적어요. 이런 판결을 구한다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청구 취지 보면 나는 판결을 구함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청구 취지 또는 신청, 독일에서는 안추라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청구 원인을 적어야죠. 왜? 바라는 것만 적으면 안 되잖아. 근거를 적어줘야지. 왜 내가 1억 원을 청구하는지를. 그렇죠? 그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 598조인 거죠. 민법 598조에 있는 그 요건 사실들을 적어줘야 돼요.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구성요건 사실들을 적어줘야 돼. 막. 왜? 598조를 충족해야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갑은 대주니까. 을은 차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민소법적으로 얘기하면 갑의 청구권이 충족되기 때문에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요건 사실들을 지금 3페이지 보니까 뭐로 적어놨어요? 문장으로 적어놨잖아요. 문장으로. 쭉. 그렇죠? 그걸 읽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액이 이렇게 정해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변제액에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5%, 이때는 1억 원 지연 손익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걸 민소법적으로 보면 소비대차 사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금전 지급 사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변제기 도래 사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이 소비대차 사실은 다시 분석을 해보면 당사자가 누군지, 그 다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 대일이 언젠지, 정확히 말하면 계약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적은 거예요? 지금 적어놓은 데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하나 문제인데 금전을 지급했다. 돈을 대여했다. 그렇죠? 우리 민법 598조에서 금전을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주는 게 598조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민법에 보면.
금전을 지급했다는 건 598조 읽어보면 적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걸 어려운 말로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 청약했죠? 갑은 빌려주겠다 뭐예요? 승낙했으면 소비대차 계약은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란 게 아니에요. 물건을 줄 필요가 없어요. 청약 승낙 말만 하면 계약은 성립한 거라고요. 원래는. 그러면 돈을 주었단 말은 598조에서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요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걸 다 적는 게 실무거든. 돈 줬다고 이렇게 적는 게.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가. 그 구민법 말씀드렸죠? 구민법 하에서는 요물 계약이었어요. 소비대차가. 갑이 을한테 돈을 던져야 돼 반드시. 그 실무가 지금 남아있는 거야. 소장에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 소장 적을 때 이거 안 적어요. 이거 소장에 이거. 금전 줬다는 거. 안 적습니다. 안 적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적는 게 실무예요. 같이. 그걸 지금 문장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 598조라고 적어놨나요? 이렇게 사실을 쭉 설치해서 문장을 적어놨나요? 후자죠? 598조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판사예요. 법을 잘 아는. 몇 조로 생각할 것 같아요? 민법 598조로 생각하겠죠. 맞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요.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줄이라. 이게 민소법의 전부 다입니다. 가장 간결한 표현이에요. 너는 이 누구예요? 원고 피고예요. 너는 사실만 말하면 돼. 나는 이 누구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권리 구성은 우리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몇 조에 해당하는지는. 그래서 건방지게 조음 적을 필요 없어요. 소장에 몇 조라고 적을 필요 없어. 몇 조는 판사가 더 잘할 거야. 우리는 몇 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어야 돼. 사실을. 그 다음 이 사실을 적었죠? 나중에 심리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갑이 막 주장해야 되거든. 이걸 어려운 말로 변론주의라고 그래. 변론주의. 너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법원 입장에서 권리를 구성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청구 원인 사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거만 적으면 안 되죠. 원래는요. 왜? 무슨 증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바로 밑에 입증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따위들은 사실은 법 249조 1항에서 얘기하는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닌 거거든. 법에서 말하는 건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규칙 62조로 가면 이제 이거 적어줘야죠, 같이. 자, 그래서 입증 방법. 갑제 1호증 나와 있죠? 갑제 1호증이란 말이 뭘까요? 원고가 처음 제출하는 증거를 말해요. 물어봅니다. 을 제1호증은 뭘까? 피고가 처음 제출하는 증거다, 맞죠? 병 제1호증은 뭘까?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처음 제출하는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을 병. 자, 그 다음 차용금 증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증거를 같이 첨부하는 게 실무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첨부 서류 해가지고 입증 서류 각 한 통. 그 다음 소장 부본 줄 거 주고. 우리 소장 부본이라는 표현이 민소법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맞죠? 255조 한 표. 민사송부 해보세요. 255조. 부본을 송달한 말이 있죠? 부본이 뭐예요?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복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 송달을 위해서 작성한 사본을 말해요. 사본. 소장 그냥 복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대신 목적이 뭐죠? 송달을 위해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갑은 소장 몇 장 제출해야 돼요? 2장. 원본 1장, 부본 1장. 원본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법원. 부본은요, 을한테 송달시켜야죠. 피고가 을병 2명이에요. 소장 몇 장 제출해야 돼요? 3장. 맞죠? 피고 수 플러스 1이에요. 1이 뭐죠? 그 원본이죠. 피고 수는요, 그 부본 수겠죠, 당연히. 이해가 됐죠? 법원에서 복사 안 해줍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송달료 납부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지금은 혹시 전자소송이라는 거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로 소장을 작성해요. 이게 전자소송법이고
전면 실시되고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전면 실시. 전자소송 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이나 이런데. 반반이래요. 물어보니까. 종이 소송하는 게 있고 그다음 뭐예요? 전자소송하는 게 있고. 지금 전자소송이 갈수록 많아져요. 왜? 전자소송이 더 편하니까. 앉아서 하면 되니까요. 진짜 전자소송 이게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같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아이디가 부여가 돼요. 자기 아이디가. 그다음 변호사나 법무사죠. 그러면 별도로 아이디가 또 부여됩니다. 다른 사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이디를 부여를 받았죠, 맞죠? 그럼 소송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전자적으로. 그럼 모니터 이게 떠요. 이 커서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소장이 뜬다니까요. 그 다음 옆에 폼이 있어요, 폼. 어떻게 적으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적으면 생명적 법조인이지. 그것도 사실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실무에서 누가 대신 적어줄까, 이거? 법무사야. 법무사 잠시가고 전자소송도 자기들이 막 적어줘,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송달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카드로 하면 되죠. 맞죠? KG 이니시스 뭐 이렇게 뜨겠지. LG U 플러스 뭐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지금 LG U 플러스인가? 뜰 거 아니에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그러면 뭐로 내면 돼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내면 돼요. 근데 신용카드 내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수수료죠, 수수료. 뭐 제가 부담해야 돼요. 신용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법원에서 부담 안 해준다고요. 약간 비싸지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비싸요, 생각보다. 왜 그렇죠? 10% 할인이에요. 종이 소송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했죠? 그럼 인지 때 10분의 1은 할인됩니다. 이거 주사부 기출입니다. 10분의 1 할인.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슷해. 비슷하다고. 좀 더 쌀 거야. 자, 그래서 전자소송 하는 게 실무다.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차연금 증서 이런 거 전자소송 할 때 어떻게 내면 될까, 이거? 스캔을 떠. PDF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시키면 돼. 이게 지금 실무예요, 실무. 그 다음 전자소송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제일 반대. 이 전자소송 입법할 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막 시위하고. 법무사요, 법무사. 자기들 일이 다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다 소장 자기 집에서 작성할 줄 알았죠. 에이, 해보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신 쳐주고 막. 대신 쳐주고. 별로 안 그래요, 생각.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날짜 적혀 있고요. 원고, 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뭐예요? 248조에서 말하는 법원이죠.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 248조에서. 그럼 이때 법원은 무슨 법원일까요?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겠죠. 상식 아니겠어요? 이 소송에 대해서 재판권과 뭐가 있는 거예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되겠죠. 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아까 피고 주소지주의라고 그랬죠. 관할권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잘 제출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중앙에 가가지고 접수계가 있단 말이죠. 접수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 중앙에 이 교대가 이렇게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하이마트가 있어. 교대역에 내리면 하이마트. 이게 몇 번 출구지? 13번인가? 11번에 기억이 안 나. 하이마트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죠. 여기 주차장이고 조금만 올라가죠. 올라가주면 중앙지역 후문이 있거든요. 여기 쭉 가면 민원센터다, 이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가. 따라가면 돼, 그냥 같이. 쭉, 제일 많이 가. 거기 들어가면 접수계가 있거든. 그래서 은행 같이 이렇게 표 뽑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띵동띵동 하고 가서 접수하면 돼. 해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접수계 있던 애가 제 제자예요. 제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접수계는 보통 몇 급이라고 그랬어요? 몇 급일까요, 접수계? 급이. 9급일까? 9급 왜 안 쳐요? 떨 건데, 받으면서. 그렇죠? 치보던 7급들이 7급들. 근데 가끔도 9급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 업무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접수계 냈죠? 냈으면 이 받는 사람 있잖아, 받는 사람. 접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실무에서는 접수사무관 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재판부에 배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민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접수사무관 등이라고 한다. 사무관 등이니까 당연히 원래는 뭐 4급, 5급, 6급, 7까지 말하겠지. 그러면 받았죠?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을 뭐예요?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소가가 지금 얼마예요? 1억이죠. 좀 이따 배울 건데 사물관할이 1억이면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사건이에요. 단독판사 사건.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단독판사가 한 명이냐고요. 수백 명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 1단독, 2단독, 3단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법원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컴퓨터 배당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배당을 한대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배당을 이렇게 한대. 컴퓨터 배당 시스템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럼 자동적으로 배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당이 되면 그 재판부에도 사무관 등이 또 있거든. 이 사람들 참여 사무관 등이라고 그래. 실무에서는 참여관, 참여 사무관 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소장 자체를 원래는 언제 심사했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접수 사무관이 한번 심사했겠지.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그냥 받아요? 봅니다. 법원 직원이 자기가. 그렇죠. 그게 규칙 5조별, 5조. 민사는 규칙 안 펴봐요. 법 말고 502조 다음에 있다 그랬잖아. 규칙 5조. 그게 접수 사무관이 소장을 심사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접수 사무관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소장을 잘못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보정 공고라고 그래요. 권고. 그 5조 4만 가보세요. 규칙 5조 4만. 권고에 동그라미 해놔요. 규칙 5조 3항에 보면 명령이야, 권고야. 권고죠. 강제력이 없어. 여러분이 갑이죠? 고치라 그러는데 안 고쳐도 돼. 명령이 아니잖아. 권고를 할 뿐이야. 권고할 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그냥 점수 받아라. 그럼 점수 받아야 돼요. 고졸고 보면. 강제력이 없어요. 전혀. 대신에 이때는 실무상 부전지에 그 접수 사무관의 생각, 왜 이게 부적 시간인지 그걸 적어줘야 돼요. 적어가지고 부전지를 첨부해가지고 접수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강큰 사람이 없어요. 실무에서. 그냥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 되는가 보네? 뭐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렇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법무사 사무실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 적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법무사 사무실 가야 되냐고. 직원이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느 법무사 사무실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 법무사 사무실 가세요. 그럼 큰일 나요. 예,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면 맞죠? 그냥 앞에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시라고 보면 되죠. 아무 데나 가시라고. 됐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혼자 해도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도 다 법무사 코치받고 하거든요. 다. 보통 보면 소장은 잘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소장 접수 받았죠?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래서 이제 참여 사무관 등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소장을 누가 또 심사할까요? 참여 사무관 등이 또 심사하게 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판사가 안 해. 실제로는. 그게 이제 254조가 되는 거죠. 그럼 민소법 254조 한번 펴봐요. 그 다음 민소법 254조 거기 보면 언제 개정이죠? 2014년도 개정이지 않나요? 맞죠? 뭐가 개정됐을까요? 거기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갔거든. 원래 이런 조문이 없었는데 전혀. 자, 그래서 이건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